새해 첫날 오후 권지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사과는 마치 유능한 법정 변호사가 공들여 준비한 변론처럼 깔끔하고 그럴싸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어젯밤에 회사에 급한 일이 터졌어. 그는 피곤함만이 자신의 알리바이라는 듯 차콜색 오버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제야의 종소리 같이 못 들어서 미안해. 화내지 마, 유진아. 그가 작은 종이 쇼핑백을 건넸다. 5년 전의 나라면 선물을 보기 전에 그의 얼굴부터 살폈을 것이다. 눈 밑에 보랏빛 그림자를 확인하고 밥은 먹었는지, 또 대표 변호사가 새벽까지 모두를 붙잡아둔 건 아닌지 물었을 것이다. 나는 두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고 늦게라도 챙겨주는 게 어디냐며 미소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열어볼 뿐이었다. 가방 밑바닥에는 분홍색 크리스탈 팔찌가 상자도 없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마치 계산대에서 급하게 던져 넣은 것처럼 가게의 밝은 조명 아래서 반짝이도록 만들어진 싸구려 물건 특유의 예쁨이 있었지만 나는 보석 디자인을 공부하며 진짜를 가려내는 법을 충분히 익혔다. 그 팔찌는 메인 상품이 아니었다. 한정판 로즈 쿼츠 목걸이를 사면 덤으로 주는 증정품이었고 나는 이미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있었다. 한채원이 전날 밤 자신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공개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순진함을 가장한 채 내게 직접 스크린샷을 보냈다. 한 사진에서는 도시의 불꽃놀이가 그녀 뒤에서 타오르는 동안 목걸이가 쇄골에 놓여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지훈의 손이 그녀 옆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캡션은 이랬다. 인생이 복잡할 때도 모든 약속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는 그녀에게 목걸이를 사주고 내게는 공짜 팔찌를 가져온 것이다. 지훈이 처음으로 우리의 새해 선물 전통을 잊었을 때 나는 그가 듣지 못하도록 화장실에서 울었다. 나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만년필을 사주기 위해 2달 동안 돈을 모았었다. 그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반쯤 웃으며 말했다. 우리처럼 오래된 커플에게 그런 형식적인 의식은 필요 없어. 우린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잖아. 왜 유치한 관습에 매달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희미한 조바심을 내비치며 내가 감사 인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종이 가방을 다시 접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하는데? 내 선물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내 선물. 우리가 매년 새해 전날에는 서로의 마음에 아직 상대방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교환해야 한다고 했잖아. 잊었어?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5년이라는 기다림의 세월이 내 갈비뼈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가 집에 돌아오기를, 그가 나를 선택하기를. 그가 사적인 공간에서 나를 견디는 대신 공적인 공간에서 나를 사랑해주기를 기다렸던 시간. 그러고 나서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린 정말 오래 함께했잖아. 내가 말했다. 사실상 오래된 부부나 마찬가지지. 그런 형식적인 의식은 다 필요 없어.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내려앉아 그의 표정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 기억이 그에게 닿는 것을 보았다. 작년의 빈손, 나의 떨리는 질문, 그의 무심한 대답.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말을 다른 편에서 듣게 된 것이다.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는 더 안전한 화제를 찾으려는 듯 아파트 안을 둘러보며 몸을 돌렸다. 거실은 언제나와 같았. 크림색 소파, 회색 러그, 그가 전문적이고 차가워 보인다고 좋아했던 유리 커피 테이블. 유일한 온기는 내 것이었다. 내가 쿠션을 더하고 스케치를 액자에 넣어 걸고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두었다. 그는 그것들을 잡동산이라고 불렀다. 배고프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한때 그 한마디는 잠든 나를 부엌으로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인 지훈의 일은 그를 잠식했고 그의 식사는 내가 하루를 그에게 맞추지 않는 한뒷전이었다. 그가 자정에 문자하면 나는 국을 끓였다. 그가 새벽 3시에 위경련으로 집에 오면 나는 밥과 채소를 데우고 물 옆에 약을 놓아주고 그가 약을 삼킬 때까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나는 말했다. 아,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냥, 아?
저녁 먹을 돈이라도 보내줄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 말은, 그는 말을 멈췄다. 우리 둘 다 그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음식을 차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내가 부스러기 같은 보답을 받으면서도 실용적인 헌신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래층에 배달되는 곳 있어. 난 좀 이따 나갈 거야. 그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나간다고? 이렇게 늦게? 친구들이랑 그냥 평범한 모임이야. 내가 복도로 가려 하자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아플 정도로 날카로운 압력이었다. 넌 이렇게 늦게 나간 적 없잖아.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본 후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이거 놔. 그는 놓았지만 아주 천천히였다. 어젯밤 일 때문에 아직도 화난 거야? 아니. 그는 내 얼굴을 살폈지만 눈물도, 비난도, 애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이 그 어떤 논쟁보다도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도 같이 갈게. 너 혼자 밖에 있는 건 위험해. 그럴 필요 없어. 당신 데려가면 불편해.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몇 년 전 나는 그에게 내 친구들을 만나달라고 애원했었다. 그는 항상 거절했다. 일이 바쁘다. 술집은 시끄럽다. 내 친구들은 철이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그가 와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자. 그는 내가 하지도 않은 초대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코트를 챙겨 그의 옆을 지나갔다. 등 뒤에서 그가 경고처럼 내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의 1월 공기는 내 울 코트를 깨끗하게 가르고 들어왔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차가움이 외로움보다는 산소처럼 느껴졌다. 2장. 내가 등졌던 친구들. 술집은 붐볐고 따뜻했으며 예전의 나라면 움찔했을 만큼 시끄러웠다. 지금의 나는 안으로 들어서며 그 소음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가 나를 먼저 발견했다. 그녀는 거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누구야?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낸 사람 좀 봐. 그녀가 음악 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서유진이 변호사 아파트 밖에서 살아 숨쉬고 있네.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곳에는 4명이 있었다. 미나, 수연, 지은, 그리고 다혜. 대학 시절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금속을 납땜하고 보석 세팅에 대해 논쟁하며 절대 남자를 위해 사라지는 여자가 되지 말자고 맹세했었다. 그리고 나는 사라졌다. 나는 그들의 놀림을 받아들였다. 그럴만 했으니까. 나는 생일, 전시회, 갤러리 오프닝, 심지어 수연의 약혼식 저녁 식사 초대까지 모두 거절했다. 지훈이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고 시끄러운 공간을 싫어하고 그가 말하는 불필요한 사교 활동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을 충성심으로 착각했다. 미안해. 첫 번째 농담의 물결이 잦아들었을 때 내가 말했다. 내가 바보였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 모든 삶을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라고 생각했어. 미나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 있었어? 모든 일이 있었어. 나는 말하고 싶었다. 5년의 세월이 있었고, 채원이 있었고, 내 가방 속에 팔찌가 있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분홍색 크리스탈 팔찌와 채원이 차고 있던 목걸이에 대해 지훈이 다른 여자와 함께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회사에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몇 년 동안 내 선물은 유치하다고 취급하더니 내게는 새해 선물을 기대했던 것에 대해 내가 시키는 대로 요리하는 것을 멈췄을 때 마치 주방 가전이 작동을 거부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던 그의 표정에 대해 말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테이블은 조용해졌다. 항상 우리 중 가장 온화했던 수연이 분노에 찬 표정이었다. 유진아, 그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미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왜 아직도 거기 있는 거야? 예전의 대답은 복잡했을 것이다. 그가 한때 나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우리의 첫 데이트를 주선하며 그가 차갑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10살 때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를 만났고 모두가 내게 씩씩해야 한다고 말하던 복도에서 그가 내게 달고나 조각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부모님은 세상에 계속 계시지만 항상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 문장이 주는 위안을 붙잡고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솔직한 대답은 더 간단했다. 나 거기 안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나 서울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어. 2주 뒤에 떠나. 잠시 동안 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미나가 소리를 질렀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수연이 내 손을 잡았다. 지은은 울었다. 다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샴페인을 주문하며 자기 자신을 되찾은 모든 여자는 축배를 들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그 단어는 3주 동안 내 이메일함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삼청동의 한 주얼리 디자인 스튜디오가 내가 밤에 몰래 다시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고 주니어 디자이너 자리를 제안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다. 월급은 빠듯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지훈의 드레스룸보다 겨우 클 정도였다. 하지만 그곳은 내 것이었다. 나는 지훈에게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너무나 새로워서 숨을 골라야 했다. 내 앞에 잔이 하나 놓였다. 호박색 소주.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술이었다. 나는 지훈이 술 냄새를 싫어해서 술을 끊었었다.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여자는 자기 관리가 안 되어 보인다고 말했다. 나는 그 평가를 마치 법처럼 받아들였다. 나는 잔을 들었다. 자기 관리를 위하여. 내가 말했다. 미나가 시익 웃었다. 불복종을 위하여 우리는 마셨다. 소주가 목구멍을 태우며 내려가 가슴속에 작고 밝은 등불처럼 자리 잡았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킷은 벗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푼 채였다. 그의 얼굴은 증인을 신문할 때 짓는 판사와 같은 표정이었다. 내가 술 냄새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내가 신발을 벗기도 전에 그가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가 그의 저런 말투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겁을 먹고 살았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행복해서 마신 거야. 내가 말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일어섰다. 너 취했어. 아직 부족해. 그가 나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제 날 피하는 거야? 당신은 술 냄새 싫어하잖아. 내가 말했다. 손님 방에서. 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따로 자자고? 그게 실용적일 것 같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누웠다. 잠시 후 아파트 건너편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분노는 익숙한 소리였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곤 했다. 나는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면서 사과하고 그를 화나게 할 뜻은 없었다고 약속하곤 했다. 그날 밤 나는 문 닫는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파트의 울림이 멈추기도 전에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 나 자신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그의 사무실 근처에서 다니던 행정직 일에 사직서를 냈다. 부장님은 놀랐지만 친절했다. 서류 작업은 30분 정도 걸렸다. 정오쯤 나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지우는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빵집 상자를 들고 나가고 있었다. 채원이 생일이야. 물론이겠지. 그는 나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3장. 더 이상 답하지 않는 연락들. 지훈이 케이크를 들고 나간 후 아파트는 거의 평화롭게 느껴졌다. 나는 차를 끓이고 노트북을 열어 괜찮은 채광과 감당할 만한 월세를 가진 서울의 동네들을 찾아보았다. 직장은 삼청동 근처의 작은 스튜디오였다. 아치형 창문이 있는 좁은 벽돌 건물이었고 창립자의 말에 따르면 작업실에서는 광택제, 탄 커피, 그리고 야망의 냄새가 났다고 했다. 나는 월급보다도 그 묘사를 더 사랑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세탁소 위 개조된 건물에 있었다. 흰 벽, 작은 주방, 창가 책상이 있었다. 30년 동안 서울에서 산 건물주 아주머니는 난방 시스템 영상을 보내주며 일기예보를 믿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 영상을 3번 보고 울었다.
방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반쯤 잠든 채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채원의 생일 게시물을 보았다. 옅은 스웨터를 입고 뺨이 상기된 그녀가 있었다. 로즈 쿼츠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프라이빗 다이닝 룸 테이블에서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고 케이크 촛불이 그의 얼굴을 내가 몇 년 동안 얻으려고 애썼던 다정함으로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캡션은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해줘서 고마워. 지우는 좋아요를 눌렀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한 친구는 댓글을 달았다. 너희 둘이 다시 행복해하는 걸 보니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다른 친구는 썼다. 어떤 약속은 정말 오래 가는구나. 그러다 누군가 덧붙였다. 그만 올려. 아니면 서유진이 또 한바탕 난리칠라.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난리에 해당한다면 나는 종종 난리를 쳤었다. 처음 지훈의 삶에서 채원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이성적이려고 노력했다. 남녀는 물론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연애 중일 때는 경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훈은 차가워졌다. 걔는 내 친구야. 그가 말했다. 네가 내가 아는 사람을 통제할 권리는 없어. 그의 친구들은 나를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채원은 나를 예민하다고 했다. 지훈은 나를 극적이라고 했다. 결국 나는 그와 채원이 서로의 첫사랑이었고 그가 주장한 것처럼 비극적인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한 미래를 좇아 해외로 떠난 그녀 자신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이미 내 디자인 경력, 내 친구들, 내 습관, 그리고 내 자아의 절반을 포기한 후였다. 이제 나는 그 게시물을 보고 오래된 상처가 쑤시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행동을 했다. 나는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잠이 들었다. 자정 가까이 되어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눈을 떴고 분노로 창백해진 지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내 남자친구라는 건 기억이나 하니? 그가 따졌다. 내가 자정이 넘어 돌아왔는데 전화도 안 해? 문자도 안 해? 내 친구들, 여자친구들은 다들 챙기는데 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잖아. 잠기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당신은 채원이랑 친구들이랑 있었잖아. 뭘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 예전엔 당신 모임 중에 전화하면 귀찮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는 마치 내가 계약서를 인용해 반박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채원이 게시물 때문에 화난 거지. 아니, 유진아. 난 피곤해.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채원의 게시물을 찾아 그에게 보여주었다. 봐, 나 좋아요도 눌렀어. 됐어? 그가 쳐다보았다. 이번만큼은 그가 이겼는지 졌는지 판단할 수 없는 듯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내 허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생각 없이 몸을 피해 그의 손이 떨어졌다. 화 안 났다고 했잖아. 나 그날이야. 내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내 몸을 또 다른 논쟁거리로 삼지 않고 받아들일 유일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떠났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식탁에서 토스트와 스크램블 에그를 먹고 있을 때 그가 왔다. 그는 자신의 아침 식사가 놓여있던 빈자리를 보았다. 내 건 어디 있어? 나는 씹던 것을 마저 삼켰. 당신은 내가 만든 거 별로 안 먹었잖아. 입에 안 맞는 줄 알았지. 아래층에서 뭐 사 먹어. 그는 마치 방의 언어가 바뀐 것처럼 눈을 깜빡였. 몇 년 동안 아침 식사는 내가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났다. 셔츠는 내가 세탁소에 맡겼기 때문에 깨끗하게 도착했. 약은 내가 라벨을 확인했기 때문에 분류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그가 보지 못하는 노동 위에서 순조롭게 돌아갔고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너 항상 롯데월드 가고 싶어 했잖아. 오늘 내가 데려갈게. 그만 화 풀어. 기억은 즉각적이었다. 할인 티켓을 휴대폰에 띄워놓고 창가에 서서 딱 한 번만 가면 안 되냐고 묻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 지훈은 사건 파일에서 눈도 떼지 않았었다. 너무 유치해.
그가 그때 말했다. 그런 데는 애들이나 가는 곳이야. 이제 나는 반복했다. 애들이나 가는 곳이잖아. 가지 말자. 그의 눈이 흔들렸. 그는 기억했다. 하지만 나와 달리 그는 그 메아리가 자신을 멈추게 두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구슬렸다. 놀이기구, 음식, 하루 종일 함께. 그는 마치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거의 필사적으로 보였다. 결국 나는 동의했다. 거절하는 것이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놀이공원은 밝고 시끄럽고 나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복한 사람들로 붐볐다. 들어간 지 10분 만에 우리는 채원과 지훈의 친구들과 마주쳤다. 정말 우연이네. 하지만 아무도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이왕 다 같이 왔으니 같이 놀자. 지훈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준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훈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들은 채원을 중심으로 파도처럼 움직였고 지훈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떠밀려 갔다. 나는 뒤에서 걸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 아무도 내가 무엇을 타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푸름 라이드에서 채원이 손뼉을 쳤다. 지훈아, 나랑 같이 타. 오빠가 옆에 안 앉으면 무서워. 지훈은 물에 젖는 놀이기구는 싫다고 말했다. 채원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는 졌다. 보트가 급강하하고 물이 우리 위로 폭발했을 때 그는 재킷을 열어 온몸으로 채원을 감쌌다. 나는 흠뻑 젖은 채로 내렸다. 그는 그제야 나를 보았고 죄책감이 너무 늦게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유진아, 나 괜찮아. 나는 소매에서 물을 짜내며 말했다. 네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있었잖아. 그게 당연하지. 방탈출 게임은 그보다 더 나빴고 동시에 더 나았다. 채원은 모든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지훈의 가슴에 쓰러졌다. 그의 친구들은 놀리고 툭툭 치고 상황을 만들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게임은 신랑과 신부가 모이 결혼의식을 완료해야 했다. 민준이 씩 웃었다. 채원이 무서워하네. 걔랑 지훈이가 해. 유진이는 구경하고 지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다. 채원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유진이가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그의 소매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줄의 자리에 섰다. 문제없어. 어차피 의식을 진행할 사람도 필요하잖아. 내가 할게. 그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대본을 읽었다.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해야 하는 대목에서 지훈이 망설였다. 그래서 나는 그의 등 뒤로 가서 밀었다. 마지막 영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의 입술이 채원의 뺨에 닿았다. 그 영상은 바람피운 남자를 사랑하다 죽어 귀신이 된 억울한 신부의 이야기였다.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그 줄거리가 덜 웃기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나왔을 때 지우는 서둘러 나를 따라왔다. 그건 그냥 게임이었어. 알아. 내가 말했다. 그래서 네가 끝낼 수 있게 도와준 거야. 왜 날 밀었어? 단계를 클리어하려고. 채원이 나타나 그의 팔짱을 꼈다. 지훈아, 나 배고파. 저 앞에 식당 있다. 그의 친구들은 윙크와 변명을 하며 흩어졌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매달리는 채원, 죄책감과 습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훈. 그리고 나는 조바심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둘이 먹어, 내가 말했다. 난 갈 데가 있어. 이번에는 사실이었다. 내 여권을 찾으러 가야 했다. 사장, 여권. 나는 젖은 머리, 뻣뻣한 옷, 그리고 갈비뼈 아래 이상한 가벼움을 안고 놀이공원을 떠났다. 구청에서 직원이 카운터 너머로 여권을 밀어주었다. 남색 표지, 빳빳하고 공식적인. 안에 인쇄된 내 이름은 거의 낯설게 보였다. 마치 내가 예전에 알던 나보다 더 용감한 여자의 이름인 것 같았다. 나는 서울 스튜디오의 채용 제안서 옆에 여권을 놓고 사진을 찍었다. 새로운 장이라고 게시물을 올렸. 지훈, 채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설정했다. 숨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소음이 내 기쁨에 닿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후 김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 졸업작품을 지도했고 한때 방문한 비평가에게 내가 장인의 손과 시인의 눈을 가졌다고 말했었다.
그러다 내가 지훈을 위해 그 분야를 버렸고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 서유진, 내가 봤자 그녀가 말했. 드디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한다고 들었다. 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웃음이 터져 거의 울 뻔했다. 그녀는 작은 동문회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 내 동기들이 네가 떠나기 전에 보고 싶어해. 이번에는 네가 비행기에 제대로 타는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나는 갔다. 식당에서 그녀는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쳤다. 여기 앉아. 내가 제대로 야단칠 수 있. 테이블은 내가 알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버리고 온 내 자신의 여러 버전들로 가득했다. 어떤 이는 결혼했고, 어떤 이는 도시를 옮겼다. 어떤 이는 여전히 돈보다 경험을 더 많이 주는 스튜디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 지훈이 아닌 내 디자인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내가 2학년 때 만드는 나방브로치, 지하철 노선도에서 영감을 받은 반지 시리즈, 그리고 내가 받지 않은 장학금을 안겨준 졸업작품을 기억했다. 저녁 식사 도중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의 인턴 중 한 명이었다. 유진 씨? 정말 죄송해요. 권 변호사님이 또 위경련이 오셨어요.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제가 몰라서요. 오래된 본능이 빠르게 솟아올랐다. 일어서서 사과하고 떠나서 구출하는 것. 나는 그 충동이 지나갈 때까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눌렀다. 보통 오메프라졸이랑 파란색 상자에 든 진경제 드세요. 내가 말했다. 못 찾겠으면 아래층 약국에서 사거나 배달시키세요. 통증이 심하면 응급실로 데려가시고요. 혹시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자꾸 찾으셔서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못 가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테이블은 조용해졌다. 김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가 디자인을 포기하게 만든 남자가 저 남자니? 네. 네가 떠나는 거 그는 아니? 아직요. 그가 동의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님의 얼굴이 변했. 슬픔과 뒤섞인 자부심은 조용한 표정이었다. 잘했다. 그녀가 말했다. 너는 내 학년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이었어. 네가 사무직과 집안일 속으로 사라졌을 때 내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니? 알아요. 아니, 넌 몰라. 나는 네 학생 시절 작품 파일, 사진, 그리고 네가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아서 보내지 못한 모든 추천서를 보관하고 있었어.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폴더를 밀었다. 안에는 내 옛날 상장 사본, 추천서, 작업 노트,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작품 사진들이 있었다. 접힌 날개 모양의 반지, 망치로 두드린 은구름 목걸이, 그리고 장례식이라는 제목을 붙인 귀걸이 한 쌍. 그때조차도 나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 금속으로 바꾸었으니까. 목이 메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라. 김 교수님이 이제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또 다른 10년을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너 자신에게 사과하렴.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어두운 거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창백하고 땀에 젖은 채였다. 어디 있었어? 그가 물었다. 저녁 식사. 내가 아픈 거 알았잖아. 왜 안 왔어? 나는 불을 켰다. 내 인턴한테 뭘 사야 할지 말해줬어. 약국에 갈 수도 있었잖아. 그의 눈이 번뜩였다. 예전에는 네가 왔잖아. 예전에는 내가 너무 간섭한다고 했잖아. 이건 경우가 다르지. 같아. 당신은 내가 유용할 때 나를 원했고 내가 신경 쓸 때 나를 원망했어. 이제 내가 당신의 고통을 관리하지 않기로 선택하니까 당신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 그는 마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나는 피곤했고 비행기는 이틀 뒤였다. 늦었어. 내가 말했다. 쉬어야지. 유진아, 너 예전엔 아니랬잖아. 내가 어땠는데? 그가 입을 열었지만 그럴듯한 칭찬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편리하고 언제든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무시를 인내로 해석하는 여자였다. 나는 그를 거실에 남겨두고 손님방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로펌으로 간 사이 나는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부터 민준, 상우, 현우,
채원이 너무 가까이 앉고 나를 예민하다고 불렀을 때 웃었던 모든 남자들. 그 다음은 채원. 그 다음은 단체 채팅방. 그 다음은 나를 행복하게 해서가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보관했던 오래된 사진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상처를 소독하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내 여행 가방들이 문 옆에 서 있었다. 지훈이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채원이 가장 좋아하는 빵집에 또 다른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멈춰 섰다. 이게 뭐야? 나 이사가.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헤어지는 거야. 그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기울었다. 그는 한 번 날카롭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커피 테이블 위에 폴더 하나 뒀어. 지출 기록, 월세 분담 내역, 내가 냈던 공과금, 내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생활비 내역이야.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 내 것이 아닌 것도 짊어지지 않을 거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를 숫자로 환산해야겠어? 당신은 내 선물을 형식으로, 내 질투를 드라마로, 내 친구들을 나쁜 영향으로, 내 꿈을 유치함으로, 내 일을 취미로, 내 보살핌을 의무로 환산했어. 이제 내가 당신이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말투 가지고 불평하지 마. 그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채원이었다. 그가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 미리 보기를 보았다. 어디야? 케이크 놓겠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 서유진이 또 막았어? 처음으로 지우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다. 가봐. 내가 말했다. 그녀를 기다리게 하지 마. 그의 고개가 휙 돌아갔다. 내가 가길 원해? 이게 당신이 항상 하던 일이잖아. 그녀가 부르면 가고, 그녀가 무서워하면 보호해주고, 그녀가 생일이면 케이크를 가져다 주고, 내가 원하는 게 당신의 결정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제 와서 마치 내가 갑자기 통제권이라도 쥔 것처럼 묻지 마.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에 나를 무너뜨리곤 했던 방식으로 부드러워졌다. 채원이랑 나는 그냥 친구야. 내가 말을 마쳤다. 알아. 충분히 들었어. 나는 내 여권, 서류, 그리고 기내용 가방을 집어 들었다. 그가 문을 막았다. 난 동의 못해. 헤어지는 거? 아니면 서울 가는 거? 나 자극하지 마. 그 문장은 공기 중에 추하고 선명하게 매달렸다. 지훈도 그것을 들었다. 그는 변호사였다. 그는 위협의 형태를 알았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게 만들지 마. 그의 손이 떨어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를 지나 복도로 나갔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가 내려다보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은 그가 선택하기 전에 닫혔다. 5장. 그가 놓친 비행기. 공항 근처 호텔은 벽이 얇고 수건은 까칠했으며 창밖으로는 멀리서 모수 부호처럼 깜빡이는 활주로 불빛이 보였다. 그곳은 내가 몇 년 동안 잤던 방 중에 가장 평화로운 방이었다. 나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노트북을 열었다. 서울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가 메일함에 와 있었다. 오피스텔은 아주 작았고 월세는 부담스러웠으며 창문은 왼쪽으로 너무 기대면 벽돌벽을 마주했다. 하지만 책상이 있었다. 아침 햇살이 들었다. 문을 닫고 나면 저편에 어떤 기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문이 있었다.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후 나는 창가에 앉아 실컷 울었다. 지훈 때문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나는 10살 때 사탕 하나를 평생의 구원으로 착각했던 소녀를 위해 울었다. 남자가 뜨끈한 저녁을 원한다는 이유로 주얼리 디자인을 포기했던 23살의 나를 위해 울었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사랑받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내 모든 모습들을 위해 울었다. 새벽이 되자 눈물은 그쳤다. 나는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옛 사무실로 갔다. 내 상사는 내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 꼼꼼한 사람인데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이 부서를 잘 돌아가게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감사했다. 한때는 그 칭찬을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꼼꼼하다. 믿음직하다. 세심하다. 다른 사람들의 하루를 더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
이제 나는 더 날카로운 단어들을 원했다. 뛰어나다, 대담하다, 독창적이다. 장보기 목록과 세탁소 영수증 아래 내가 묻어두었던 단어들. 오후에 나는 김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내게 달고나 사탕을 건넸다. 비행기에서 먹어.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쥐었다. 포장지가 기억처럼 바삭거렸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지우는 남색 스웨터를 입은 근엄한 소년이었고 우리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었다. 어른들은 계속해서 너무 크게 울지 마라.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고 했다. 나는 직원용 복도로 도망쳐 의자 더미 옆에 몸을 웅크렸다. 지훈이 거기서 나를 찾았다. 그는 사탕을 건네며 부모님은 아직 세상에 계시지만 내가 막 떠나온 곳들을 항상 지나치고 계실 뿐이라고 말했다. 내가 집에 있을 땐 학교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땐 집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게 될 거라고 했다. 그 문장은 내 어린 시절을 지탱해 주었다. 몇 년 동안 나는 어른이 되어 그를 다시 만난 것이 운명이 내게 위안을 돌려준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친절은 계약이 아니다. 한때 다정한 말을 했던 소년이 영원히 한 여자의 헌신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사탕을 가방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 나는 일찍 도착했다. 2개의 여행 가방을 붙이고 기내용 가방 하나를 들고 마지막으로 국내 유심 카드를 끄기 전 한 번 더 확인했다. 지훈에게서는 메시지가 없었다. 그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 침묵 속에 안도감이 있었다. 탑승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탑승교를 걸어 내려갔다. 같은 시각, 지우는 우리 아파트에서 잠을 깼다. 이 부분은 몇 달 후 그의 어머니가 내게 말해주었고, 지훈 자신도 결국 내가 답장하지 않은 이메일에 썼기 때문에 안다. 그는 커피향 없이 잠에서 깼다. 아침 식사도 없었고, 부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부드러운 소리도 없었다. 내 실내화는 현관에서 사라졌다. 내가 매일 아침 사용하던 연한 파란색 머그잔은 식기 건조대에서 사라졌다. 창가의 화분도 사라졌다. 식탁 위에는 아파트 열쇠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열쇠 반납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6글자, 분노도, 비난도, 애원도 없었다. 그는 민준에게서 문자가 올 때까지 그것들을 쳐다보았다. 야, 유진이 프로필 사라졌어. 우리 삭제한 거야? 채원이가 어젯밤에 너 유진이 때문에 못 왔다고 하던데. 그냥 좀 쉽게 둬. 여자들은 쫓아다니지 않으면 항상 돌아오게 돼 있어. 지훈은 내 프로필을 열었다. 깜빡.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빨간색 전송 실패 표시가 나타났. 그는 전화를 걸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 비행기는 이미 30분 동안 상공에 있었다. 그는 출발 안내판 아래 서서 서울행 비행기가 출발해서 탑승 마감으로 바뀌는 것을 쳐다보았다. 마치 쳐다보는 것만으로 항공 운항을 되돌릴 수 있다는 듯이. 그가 거기 서 있는 동안 채원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안 왔더라. 그녀가 상처받은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오래 기다렸는데. 다들 유진이가 막았을 거라고 하더라. 나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몇 년 동안 그 말들은 그에게서 위로를 끌어냈을 것이다. 그날 아침, 그는 그 말들이 시끄럽다고 느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파트는 그가 항상 원한다고 주장했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정돈되고 잡동사니 없고 조용한 밤 10시. 그의 위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다른 대륙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전에 내 이름을 불렀다. 약 서랍은 비어 있었, 약 정리함이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엌, 화장실, 싱크대 및 찬장을 뒤졌다. 그는 오래된 영수증 상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 한 봉지를 발견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셔츠가 흠뻑 젖도록 땀을 흘렸다. 평생 계약서를 논쟁해 온 남자가 내가 건네주지 않으면 자기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유진이 떠났니?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유진이 교수님이 전화하셨더구나.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고 싶으셨나 봐.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아니, 권 여사님이 말했다.
넌 들어야 해. 내가 그의 첫 데이트를 주선한 건 내가 그 애를 좋아했기 때문이야.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지만 절제력과 다정함 그리고 재능이 있었지. 내가 그 애에게 네가 차갑다고 말한 건 네가 그 애를 이해해 주길 바라서였어. 네가 한채원에게 미련을 품고 그 애를 하녀처럼 부리라고 말해준 게 아니란 말이다. 지우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어머니는 벨벳에 싼 칼날 같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채원이가 나 때문에 억지로 해외로 간 게 아니야. 싱가포르에 있는 그 남자를 선택한 건 그 집안이 돈이 더 많고 바라는 게 더 적었기 때문이지. 그 애가 내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 네가 철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침묵했지. 그런데 넌 널 떠난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진이를 벌준 거야. 지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넌 잘못된 여자를 잃었어.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다시 되찾는 걸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때쯤 내 비행기는 극지의 어둠을 건너고 있었다. 나는 대서양 상공에서 수평선의 새벽빛을 보며 잠에서 깼다. 승무원이 아침 식사를 건네주었다. 나는 대신 김 교수님의 달고나 사탕을 풀었. 그것은 어이없을 정도로 달콤하게 이에 달라붙었고 정확히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같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에 속삭였다. 나 가고 있어. 처음으로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6장. 서울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묻지 않았다. 서울은 비와 함께 나를 맞이했다. 극적인 비도 택시 유리창에 부딪히는 영화 같은 소나기도 아니었다. 그저 보도블록에 닿기도 전에 내 머리를 부스스하게 만드는 끈질긴 회색 이슬비였다. 내게 오피스텔을 세준 아주머니는 빨간 코트를 입고 기다리다가 제대로 된 장화를 신지 않았다고 나를 나무랐다. 이 도시는 예쁜 신발을 잡아먹어. 그녀가 내 여행 가방 하나를 끌며 말했다. 빨리 배우든가 아니면 발이 엉망이 되든가. 그녀의 이름은 박 사장님이었고 그녀는 실용성을 사랑의 언어처럼 다루었다. 그녀는 보일러, 차단기, 너무 세게 당기면 걸리는 잠금 장치, 괜찮은 간장을 파는 식료품점, 그리고 지하철이 파업하면 스튜디오 근처까지 가는 버스를 알려주었다. 오피스텔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작았다. 하지만 더 밝았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여행 가방에 둘러싸여 방 한가운데 서서 귀를 기울였다. 지훈의 서성이는 소리도 채원의 이름으로 진동하는 휴대폰도 내 등을 짓누르는 기대감도 없었다. 오직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뿐이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베일스톤이었다. 활판 인쇄소 위 좁은 건물의 2층과 3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창립자인 박 관장님은 검은 리넨 옷을 입고 목걸이 체인에 돋보기를 달고 다녔다. 그녀는 은발머리, 흔들림 없는 손, 그리고 자기 연민에 대한 인내심이 없었다. 첫날, 그녀는 내 포트폴리오를 보고 말했다. 재능은 있지만 최근 작업은 소심하군. 누가 선 하나 긋기 전에 허락부터 구하라고 가르쳤나? 나는 답을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상관없어. 그녀가 계속했다. 여기서 금속에 사과하는 법을 잊게 해줄 테니. 작업실은 약속된 그대로의 냄새가 났다. 커피, 열기, 광택 먼지. 내 작업대는 작았다. 내 공구들은 대학 시절 쓰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 내 월급은 신중한 예산 관리와 렌틸콩에 대한 미심쩍은 열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스튜디오 문을 열 때마다 내 영혼의 근육이 천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꿈이 취소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일했다. 일찍 도착하고 늦게까지 남고 모든 것에 대해 메모하고 누군가 디자인을 비판할 때마다 움찔했다. 3주째 되던 날, 박 관장님이 그런 날을 발견했다. 유진 씨. 그녀가 내 스케치를 등불 아래 들고 말했다. 비판은 거절이 아니야. 날카롭게 다듬는 과정이지. 내가 곧 집에 보낼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말고. 수정해. 그래서 나는 수정했다. 나는 동네를 익혔다. 나는 한국의 난방 시스템에 기분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버려진 느낌 없이 1인분을 요리하는 법을 배웠다. 밥을 태웠다. 커피에 바가지를 썼다. 빗속에서 길을 잃고 박물관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로마 시대의 금반지가 유리관 아래 놓여 있었다. 누군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수세기를 살아남은 반지였다.
그날 밤 나는 새벽 2시까지 스케치를 했다. 내 첫 컬렉션 컨셉은 스쳐 지나감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결코 닿지 않는 두 개의 호, 살짝 어긋나게 세팅된 원석, 얽히지 않고 겹쳐지는 체인. 나는 그 시리즈를 거의 만남이라고 불렀다. 박 관장님은 그것을 지나쳐 감으로 바꾸었다. 덜 비극적이고 더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했다.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지우는 첫 달 동안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온 메일, 지인들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 김 교수님께 보낸 편지 하나는 쓰레기 폴더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쪽지와 함께 전달되었다. 내게는 있었다. 그는 채원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썼다. 그는 결코 나를 상처 줄 뜻이 없었다고 썼. 그는 아파트가 텅 빈 것 같다고 썼다. 그는 마침내 내가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지탱해주고 있었는지 이해했다고 썼다. 예전의 나라면 마음이 피를 흘려 의미를 만들어낼 때까지 모든 줄을 읽었을 것이다. 지금의 나는 한 번 읽고 한 번 숨을 쉬고 보관함으로 옮겼다. 이해는 수리가 아니다. 후회는 보상이 아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다. 채원의 몰락은 단편적으로 내게 전해졌다. 권 여사님의 버전, 미나의 스크린샷.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걸러진 업계 소문. 지우는 채원이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몇 년 전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녀와 대면했다. 그녀는 울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를 탓했다. 그녀는 타이밍을 탓했다. 그녀는 어쩐지 나를 탓했다. 나는 이미 나라를 떠났는데도 말이다. 몇 주 동안 지우는 상처 입은 남자들이 종종 자신을 형성한 거절의 대상에게 끌리듯 그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향수는 빈약한 건축가다. 채원이 그가 더 이상 의심 없는 헌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다정함은 시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약속들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슬픈 사진들을 올렸다. 그녀는 공동의 친구들에게 그를 압박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다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했다. 채원은 자신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즐겼던 것이다. 지우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런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때쯤 나는 숨을 참지 않고 현미경 아래에서 작은 보석들을 세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내게는 그들의 붕괴를 담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늦봄, 베일스톤은 작은 쇼케이스를 준비했다. 박 관장님은 내 지나쳐 감작품 중 3점을 선택했다. 닿지 않고 교차하는 2개의 길 모양의 은 펜던트, 정렬에서 살짝 벗어나 매달린 진주 귀걸이 한 쌍, 그리고 보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좁은 틈이 있는 반지. 의도적인 특징처럼 틀에 박힌 공허함. 이거. 박 관장님이 반지를 톡톡 치며 말했다. 흥미롭군. 왜 중심을 비워뒀? 나는 지훈을 어린 시절의 복도를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그 부재를 의미로 채웠던 모든 세월을 생각했다. 사라진 모든 것을 대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좋아. 똑똑한 생각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도. 쇼케이스에서 남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 전시물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차분한 얼굴과 그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세를 가진 남자였다. 당신이 이걸 디자인했나요? 그가 물었다. 네, 강태하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작은 사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진 주얼리 아티스트들을 지원하죠. 그의 악수는 따뜻했지만 소유욕이 없었다. 그는 나에 대해 묻기 전에 작품에 대해 물었다. 그는 너무 가까이 기대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가 반지를 칭찬했을 때 그는 예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백이 작품에 숨을 불어넣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날 밤 그의 명함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떠난 후 처음으로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언젠가 사랑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구별은 중요했다. 7장. 지훈이 너무 늦게 깨달은 것. 지훈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다. 지훈 같은 남자들은 좀처럼 극적으로 추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침식된다.
나 없이도 그는 여전히 법정에 그는 여전히 훌륭한 정장을 입었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소송에서 이겼고 주니어 변호사들을 겁줘서 유능하게 만들었다. 밖에서 보기에는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하루하루 속에서는 모든 것이 삐걱거렸다. 그는 식사를 잊었고 배고픔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세탁물 찾는 것을 놓쳤고 고객 미팅에 희미한 얼룩이 있는 셔츠를 입고 그는 내가 정리해주던 증거물들을 미스플레이스했다. 재판 주간에는 그가 부주의해진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판사 비서에게 차가운 이메일을 당신이 오를 때조차도 말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들이었다. 사소한 것들 속에 헌신이 숨어 있다. 권 여사님이 어느 일요일 아파트에 방문했고 나중에 내게 그곳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내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장소가 살아있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후는 꽃을 바꾸지 않았. 냉장고에는 탄산수, 포장 음식 용기, 약병만 있었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그가 내게 준 날, 내가 놓아두었을 분홍색 크리스탈 팔찌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뭐가 아픈지 아니? 그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심지어 팔찌를 가져가지도 않았다. 권 여사님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그녀에게 결코 선택받아서는 안 될 부분을 줬어. 그녀가 왜 그걸 가지고 다니겠니? 채원은 내가 남긴 공간을 차지하려고 한동안 노력했다. 그녀는 한 번 국을 가져왔고 아파트가 우울하다고 불평했으며 테이블 위로 촛불 2개를 옮기고 왜 아직도 복도 서랍에 내 스케치가 있냐고 물었다. 버려, 그녀가 말했다. 이제 같이 있지도 않잖아. 지후는 폴더를 보았다. 아내는 내가 아직 흥분할 만큼 용감했던 몇 년 전 그에게 보여주었던 초기 디자인들이 있었다. 그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주얼리는 예쁜 취미지만 실용적인 미래는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폴더를 닫았다. 안 돼, 채원의 입이 굳어졌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악당이야? 그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악당이 될 필요가 없어도 그가 틀릴 수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더 민주는 여전히 내가 화가 풀릴 것이고 여자들은 거창한 사과를 좋아한다고 농담했다. 그러다 그가 지훈이 12번째로 내게 연락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고 농담을 멈췄다. 상우는 서울로 날아가라고 제안했다. 지훈은 표를 샀다가 권 여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한 후 게이트에서 취소했다. 그녀가 오라고 해서 가는 거니? 아니면 그녀가 그러지 않아서 견딜 수 없어서 가는 거니? 그는 남았다. 대신 그는 편지를 썼다. 첫 번째는 채원에 대해 사과했다. 두 번째는 선물에 대해. 세 번째는 놀이공원에 대해. 네 번째는 내 경력에 대해. 그때조차도 그는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무언가를 훔친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지나쳐 감 쇼케이스가 끝난 뒤, 지우는 갤러리 웹사이트에서 내 사진을 보았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진열장 옆에 서 있었고, 머리는 틀어 올렸으며, 한 손은 가볍게 유리에 올려놓고 있었다. 내 옆에는 강태하가 작품을 향해 몸을 돌린 채 대화 중이었다. 지후는 오랫동안 태하를 쳐다보았다. 질투가 먼저 찾아왔다. 질투는 슬픔보다 쉽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깨달음이 왔다. 태하는 나를 만지고 있지 않았다. 나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위압적이지도 않았다. 그는 듣고 있었다. 지우는 듣는 것이 친밀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다음 날 그는 마침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다. 고결해지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갔다. 한 세션에서 상담사는 내가 그리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실용적인 것들로 시작했다. 음식, 질서, 동반자. 상담사는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그녀는 제가 인내할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랬나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채원의 마지막 시도는 여름 가까이 찾아왔다. 그녀는 로즈 쿼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의 로펌 밖에서 기다렸다.
그녀는 아름다움이 화폐라는 것을 아는 여자들의 세련된 방식으로 아름다웠다.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이게 우리 기회일지도 몰라. 지우는 목걸이와 팔찌, 메인 상품과 남은 것을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쉽게 여자들을 자신이 상으로 남는 이야기 속에 배치했는지. 아니, 그가 말했다.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진이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누구에게든 주었던 첫 번째 괜찮은 대답이었다. 내가 떠난 지 1년 후 지훈은 새해 선물을 샀다. 받을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것을 서재 서랍에 넣었다. 첫 해에는 주얼리 디자이너를 위한 전문제도 연필 세트였다. 두 번째 해에는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 산 아트북이었다. 세 번째 해에는 왁스종이 사각형에 든 달고나 사탕이었다. 그는 결코 그것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보상 없는 의식이었고 아마도 그것이 그의 후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정직한 형태였을 것이다. 한 번은 그의 로펌의 한 후배가 유럽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오른 젊은 디자이너에 대한 기사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분 아시는 분 아니세요? 후배가 물었. 화면에는 내가 빛으로 가득한 스튜디오에 서서 지나쳐 감 시리즈의 반지를 들고 있었다. 캡션은 나를 서유진, 신진 디자이너, 서울 기반, 부재, 기억, 그리고 자기 회복을 탐구하는 조형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불렀다. 지훈은 사진을 보았다. 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잠시 후 그는 자신을 정정했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후배가 말했다. 인상적이네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랬어요. 그는 너무 늦게 이해했다. 하지만 늦은 이해는 사랑과 달리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당신과 함께 앉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과 함께 앉아 있었다. 8장. 지나쳐 감. 나의 첫 서울 겨울은 혹독했다. 추위가 오피스텔의 틈새로 스며들어 돈 안 내는 세입자처럼 머물렀다. 내 손가락은 금속 작업과 날씨 때문에 갈라졌다. 나는 책상 램프 아래에서 공구를 데운 후에야 만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영감이 규율보다 덜 중요하고 규율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덜 낭만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나는 또한 작은 단위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다. 비 온 뒤 좋은 차 한 잔. 광화문 근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버스커. 박 사장님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내 문 앞에 만두를 두고 가는 것. 김 교수님이 내 새 작품에 이빨이 있구나. 좋아라고 보낸 메시지. 태아도 그 작은 단위들 속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는 철저히 전문적이었. 그는 베일스톤을 갤러리 협의체에 소개했다. 그는 박 관장님이 젊은 작가들을 착취하지 않는 전시 조건을 협상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회의에 커피를 가져왔고 내가 오트밀크를 넣는 것을 기억했지만 그 기억을 과시처럼 느끼게 만들지 않았다. 내가 쇼케이스 전에 늦게까지 일했을 때 그는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동행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지 물었다. 조용한 시간이요. 나는 처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옆에 커피를 두고 갔. 두 번째에는 내가 말했다. 동행이요. 하지만 제가 묻기 전에는 조언하지 마세요. 그가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뢰가 시작되었다. 불꽃놀이가 아니라 처음 말했을 때 존중받는 경계로 지나쳐 감 시리즈는 진화했다. 원래 작품들은 놓친 인연에 관한 것이었지만 나중 작품들은 덜 슬퍼졌다. 선들은 교차하고 나아갔. 틈은 창문이 되었다. 진주들은 길 위의 달처럼 열린 호위에서 균형을 잡았다. 박 관장님은 작품이 애도를 멈추고 걷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알았.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낯선 도시에서 혼자 파산하고 어리석게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잠에서 깼다. 때때로 나는 레스토랑 창가를 지나가다 디저트를 나눠 먹는 커플을 보았고 오래된 아픔이 솟아올랐다. 지훈 때문이 아니라 한때 너무 적은 것을 원해서 나눠 먹는 숟가락 하나가 증거처럼 느껴졌을 소녀를 위해서. 그런 날에는 나는 작업대로 금속은 진실을 말한다. 가열되면 구부러진다.
차가울 때 힘을 가하면 깨진다. 압력을 기억한다. 다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손상되지 않았던 척해서는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유럽 신진 주얼리 어워드는 초가을에 최종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나는 스튜디오에 있었다. 나는 내 이름을 2번 읽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제 역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박 관장님이 거기서 나를 발견했다. 아픈가? 나는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읽고 한 번 눈을 깜빡이고 말했다. 글쎄 바닥에 앉아있지 마. 이럴 때 마실 샴페인이 있어. 내가 말했을 때 박 사장님은 울었다. 김 교수님은 모두 대문자로 글을 썼다. 미나는 영상통화를 요구하며 서울이 나를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휴대폰을 들게 했다. 태아는 스튜디오로 흰 장미를 보냈다. 카드에는 계속 걸어온 작품을 위하여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카드를 쳐다보았다. 시상식에서 나는 짙은 녹색 드레스를 입었다. 녹색이 나의 생존의 색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훈의 옛 아파트 화분의 부드러운 녹색이 아니라 깊은 녹색, 에나멜 녹색, 보석 녹색. 내 귀걸이는 내 자신의 디자인이었다. 얇은 금 초승달 안에 담수 진주가 들어있었고 거의 닿을 듯했지만 결코 갇히지 않았다. 내 이름이 우승자로 발표되었을 때 잠시 동안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부모님 장례식장 복도, 지훈의 사탕, 김 교수님의 분노, 분홍색 팔찌, 여권, 비행기 창문, 서울 오피스텔에서의 첫 아침을 기억했다. 내 모든 버전들이 방을 지나 내 어깨 뒤에 섰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에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상을 들고 조명을 바라보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가족, 사랑, 미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잠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기꺼이 찾는다면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박수 소리는 컸다. 나는 그것을 뼛속까지 느꼈다. 그 후, 무대 뒤에서는 꽃, 향수, 전깃줄 냄새가 났. 태아가 흰 장미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서유진 씨.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강태아 씨.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축하 저녁 식사 어때요? 원한다면 모두와 함께. 아니면 그냥 우리 둘이서. 당신이 원한다면요. 또다시 그것이었다. 빼앗기지 않고 제공된 공간. 나는 장미를 보았다. 빨간색이 아닌 흰색. 소유가 아닌 축하. 중국 음식이요. 내가 말했다. 진짜 중국 음식이요. 달콤한 오렌지 소스와 후회와 함께 나오는 그런 종류 말고요. 그가 웃었다. 우리 둘이서요. 나는 스스로에게 놀라며 대답했다. 우리 둘이서요. 우리는 주인이 손님들에게 애정 어리게 소리치고 갈비찜이 내가 다른 삶에서 요리했을 법한 맛이 나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했다. 태아는 내게 지훈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내 과거를 신문하거나 자신을 더 나은 남자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내가 디자인에 대해 말할 때 귀를 기울였고 기술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우산을 폈다. 두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작았고 그는 대부분을 내 위로 기울였다. 나는 즉시 알아차렸. 나는 손잡이를 다시 중앙으로 밀었다. 그러지 마요. 난 괜찮아요. 전 아니에요. 전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젖는 거 싫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우산을 균등하게 조정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정말 작은 일, 정말 큰 일. 우리는 함께 쓰는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지도 고백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함과 눈과 내가 그의 말을 들었다는 암만이 있었다. 내 오피스텔로 돌아와 나는 이가 빠진 주전자에 장미를 꽂아 창가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스케치북을 펴고 반지를 그렸다. 약혼 반지가 아니었다. 약속도 아니었다. 하나의 형태였다. 서로를 향해 구부러지는 두 개의 밴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온전하고 선택된 하나의 접점에서만 만나는. 나는 그 아래에 제목을 썼다. 새로운 성장, 구장, 떠남을 기리는 스튜디오. 수상은 감정적인 변화 이전에 실질적인 것들을 바꾸었다.
내 이메일을 무시했던 컬렉터들이 갑자기 따뜻한 형용사를 사용했다. 잡지사들은 인터뷰를 요청했다. 박물관 상점은 캡슐 컬렉션에 대해 문의했다. 베일스톤은 더 나은 직함과 환율을 계산하지 않고도 베리를 살 수 있는 월급을 주는 정규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6개월 후 박 관장님이 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을 때 찾아왔다. 넌 이 작업대가 너무 작아지고 있어. 공포가 솟아올랐다. 저 해고되는 건가요? 극적으로 굴지 마. 격려받는 거야. 박 관장님의 축복, 김 교수님의 인맥, 그리고 태아의 갤러리 연락처 덕분에 나는 서울의 작은 독립 스튜디오를 열었다. 나는 그곳을 지나쳐 감이라고 이름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인생은 장소, 슬픔, 사랑, 자기 자신의 버전들을 지나쳐 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위험은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다. 위험은 누군가 한때 그곳에서 사탕을 건넸다는 이유로 복도를 집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스튜디오에는 방이 2개 있었. 고객과 전시를 위한 앞 공간. 그리고 내가 마음껏 어지럽힐 수 있는 뒤쪽 작업실. 박 사장님은 행운의 대나무 화분을 가져왔다. 미나는 오픈 주간에 나라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고 울었다. 김 교수님은 팔짱을 낀 채 스튜디오 한가운데 서서 감정적이지 않은 척했다. 봐줄만 하군. 그것이 그녀의 최고의 칭찬이었다. 태아는 꽃 대신 공구 상자를 들고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창가 선반이 기울었어. 그가 말했다. 장미를 원하냐고 물었더니 박 사장님이 드릴을 든 남자가 더 필요할 거라고 하더군. 박 사장님은 위험한 분이에요. 분명히. 그는 선반을 고쳤다. 나는 차를 끓였다. 우리는 마분지 상자들 사이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 급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밖에서는 서울이 축축한 회색 층으로 움직였다. 안에서는 노쇠램프가 미완성 작업물 위로 금빛을 드리웠다. 유진 씨,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좋아해요. 그 문장은 단순했다. 그 안에 숨겨진 요구도 연기도 없었. 머그잔을 감싼 내 손이 멈췄다. 태아는 계속했다. 천천히요. 오늘 밤 대답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궁지에 몰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알았으면 해서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압박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나는 지훈을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명확함을 구걸하고 안개를 받았는지, 내 인생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 번 조건을 달고 찾아왔는지. 옷을 바꿔라, 친구를 바꿔라, 일을 바꿔라, 식욕을 바꿔라, 목소리를 바꿔라. 영혼을 약속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영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럼 천천히 가요. 제 일, 제 공간, 제 친구들, 제 나쁜 기분도 필요해요. 그의 입가가 올라갔다. 그 모든 걸, 특히 나쁜 기분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업 과정에 중요해 보이던데요. 나는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그도 미소 지었고 방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말했다. 저녁 식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요? 오늘이요. 그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좋아요. 우리의 관계는 나를 다시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그 관계의 선물이었다. 태아는 나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미 쌓고 있는 삶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침묵과 위축의 차이를 배웠다. 그는 가정하기 전에 물었다. 내가 늦게까지 일할 때 그는 내가 그보다 스튜디오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초대받으면 내 머리에 키스하고 내가 혼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면 떠났다. 나도 배웠다. 나는 친절함에 움츠러들지 않는 법을 배웠다. 모든 의견 불일치를 버림받기 전에 첫 번째 균열로 읽지 않는 법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사랑이 하나로 접힌 삶이 아니라 2개의 온전한 삶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수상 1년 후 지나쳐 감은 새로운 성장 컬렉션을 발표했다. 내 스케치의 중심 반지가 시그니처 작품이 되었다. 금으로 된 2개의 독립적인 밴드가 하나의 의도적인 지점에서 만나 그 사이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었다.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된 빛으로서
한 웨딩 잡지는 그것을 사라지지 않고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여성들을 위한 반지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실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스튜디오 화장실에 액자로 걸어두었다. 미나가 모든 진지한 사업체에는 적어도 하나의 터무니없는 승리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지우는 또 다른 기사를 보았다. 이번에는 내 작업대 앞에 내 사진과 배경에서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는 태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캡션은 그를 내 남자친구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갤러리 디렉터이자 협력자라고 지칭했다. 지훈은 나중에 마지막 이메일을 한 통 썼다. 당신이 행복해서 나도 기뻐요. 그가 말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기쁩니다. 마침내 당신이 나를 벌주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는 그가 당신 곁에 서는 법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로 끝맺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즉시 삭제하지도 않았다. 아직 그를 원해서가 아니었다. 그 이메일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를 지나쳐 계속 나아갔다. 그것이 내가 상처가 아물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방식이었다. 떠난 지 3년 후 새해 전날 나는 문을 닫은 후 스튜디오에 혼자 서 있었다. 창문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내 휴대폰은 친구들, 고객들, 김 교수님, 박 사장님, 그리고 내가 샴페인은 과대평가되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만두를 사러 간 태아의 메시지로 윙윙거렸다. 나는 서랍을 열어 김 교수님이 비행기 타기 전에 주셨던 달고나 사탕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먹고 나서 포장지를 보관했었다. 오래된 스케치북 페이지 사이에 납작하게 눌러서 나는 그것을 지나쳐감에 첫 스케치 옆에 놓았다. 한때 한 소년이 내 어린 시절 최악의 순간에 사탕을 건넸고 나는 그 친절을 운명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했다. 한순간, 좋은 순간, 인간적인 순간, 종신형 선고가 아니라 태아가 숨을 헐떡이며 눈에 뒤덮인 채 도착했다. 만두가게 난리 났었어. 그가 말했다. 마지막 돼지고기 부추 만두를 놓고 할아버지랑 싸웠을지도 몰라. 이겼어? 정중하게. 나는 웃었다. 자정에 우리는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도시 위로 터지는 불꽃놀이를 보았다. 태아의 손이 우리 사이 창틀에 펼쳐져 놓여 있었다. 소유가 아닌 초대. 나는 그의 손에 내 손을 얹었다. 해가 바뀌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지훈을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은 부드럽고 멀었다. 그가 다음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일어나 차를 끓이고 다시 일하러 갔다. 내 인생은 내가 떠난 후 완벽해지지 않았다. 내 것이 되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탄생. 몇 년 후, 사람들은 때때로 내 가장 유명한 반지가 왜 새로운 탄생이라고 불리는지 물었다. 그들은 극적인 대답을 기대했다. 이별, 배신, 의기양양한 탈출. 나는 그 모든 것을 인터뷰를 위해 깔끔하게 포장해서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대신 나는 보통 이렇게 말했다. 어떤 시작은 갑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작은 낡은 삶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선택한 결과거든요. 진실은 더 지저분하고 친절했다. 새로운 탄생은 내가 심지어 마음속으로라도 지훈이 비실용적이라고 생각할지 묻지 않고 만든 첫 번째 디자인의 이름이었다. 그것은 사랑이 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무시 속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한 후 완성한 첫 번째 작품이었다. 그것은 또한 태아가 청혼한 반지이기도 했다. 그는 평범한 토요일 아침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했다. 정확히 딱 맞았다. 나는 고객 스케치에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머리는 엉망으로 묶고 소매는 걷어올리고 뺨에는 연필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들고 도착했고 내 손 옆에 두유를 놓고 내 이름을 불렀다. 유진아. 사랑해. 나는 예전처럼 얼어붙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작업 테이블 반대편에 서 있었고 긴장했지만 연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내 아내가 되는 것이 당신 자신을 조금이라도 잃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세팅이 잘못되면 점심도 있고 돌멩이와 씨름하고 재촉받는 걸 싫어하고 생각할 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고상하고 멍청하게 굴려고 하면 우산을 다시 가운데로 옮길 여자를 사랑해. 나는 웃다가 울다가 동시에 했다. 진심이야. 그가 말했다. 이제는 그도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연기할 수 있는 역할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만약 결혼이 너를 더 작게 만든다면 그렇지 않을 때까지 다르게 할 거야. 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 자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탄생 반지가 있었고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밴드 안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속도로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가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알아. 영원히 항상 쉬울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지. 당신 속에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좋아. 그러지 않았으면 해. 그래서 나는 네라고 말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작았다. 박 사장님은 누구보다 크게 울었다. 김 교수님은 검은 옷을 입고 그것이 격식 있는 것이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나는 너무 부적절한 축사를 해서 박 관장님이 샴페인 특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부모님 사진은 작은 테이블 위에 흰 꽃과 접시에 담긴 달고나 사탕 하나와 함께 놓여 있었다. 지우는 초대받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평생 나를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깔끔하고 너무 듣기 좋은 이야기였을 테니까. 후회가 그를 더 느리고 더 조심스럽고 사랑받는 것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과 같다는 확신을 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이 성장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저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채원은 싱가포르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결혼했고 2년 안에 이혼했. 민주는 결국 미나를 통해 내게 사과를 전했고 미나는 전달해야 할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어떤 사과는 그것을 해야 할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유용하다. 지나쳐감은 성장했다. 우리는 수습생을 고용했. 우리는 이혼을 축하하는 여성들을 위한 반지. 학교로 돌아가는 어머니들을 위한 목걸이. 가족 중 처음으로 졸업하는 소녀들을 위한 귀걸이. 혼자 저녁 식사에 참석하는 법을 배우는 미망인들을 위한 브로치를 만들었다. 모든 고객이 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작품에는 조용한 주장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때때로 밤늦게 나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일하며 지훈의 열쇠 소리를 기다리던 아파트를 기억했다. 종이 가방 속의 팔찌, 채원을 위한 케이크 상자, 놀이공원 물에 흠뻑 젖던 내 옷, 내 손안의 여권.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질감이 변했다. 오래된 고통은 증거가 되었다. 증거는 재료가 되었다. 재료는 예술이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지 5주년이 되던 날, 태아와 나는 세탁소 위 오피스텔을 지나갔. 내 옛 방의 창문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살고 있었고 아마 월세와 날씨 그리고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미소 지었다. 그리워? 태아가 물었다. 조금. 내가 말했다. 쉬워서가 아니야. 내 것이었으니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거기서부터 쌓아 올린 거잖아. 아니, 나는 잠시 후 말했. 거기 이전부터 쌓아 올렸어. 그냥 마침내 잘못된 사람을 위해 쌓는 걸 멈춘 것뿐이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가볍고 짧았다. 태아는 말하지 않아도 우산을 우리 사이에 균등하게 들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그도 내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것 또한 사랑이었다. 내가 한때 운명으로 착각했던 극적인 구원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기다림으로 변해버린 어린 시절의 사탕이 아니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갔을 때 내가 쫓아가길 기대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사랑은 가운데에 들린 함께 쓴 우산이었다. 사랑은 스케치북 옆에 아침 식사였다. 사랑은 온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누군가 내 이야기가 진정으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별이나 비행기나 수상이나 심지어 새로운 남자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지훈이 뛰쳐나간 밤, 내가 따라가지 않았던 그 밤에 시작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불을 껐다. 나는 잠이 들었다. 아침에 나는 떠났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귀환이었다. 그 후 내가 나 자신에게 빚진 디자인이었다. 떠나는 것에는 아무도 시를 쓰지 않는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 사람들은 극적인 이미지를 사랑한다. 문 앞에 여행 가방, 손안에 여권, 뒤돌아보지 않고 공항을 걷는 여자. 그들은 그 전에 오는 엑셀 시트, 여권 변경, 클라우드 폴더에 복사된 의료 기록, 5년의 평범한 삶을 다른 사람의 일상에 묶어두었다는 조용한 공포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잠에서 깨어 어떤 세제를 사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 또는 자유가 한동안 가구도 없고 메아리만 가득한 텅 빈 방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서울에서의 아침에는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그리운 날들이 있었다. 정확히 지훈이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실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삶의 거짓된 확신. 그의 삶에서 나는 그가 늦게 오면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알았다. 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그가 법정에 갈 때 어떤 셔츠를 좋아하는지, 어떤 넥타이가 협상에 충분히 엄격해 보이게 하는지 알았다. 나는 나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고, 그렇게 완전히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에는 매혹적인 종류의 힘이 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종류의 힘을 배워야 했다. 다른 사람의 생존에 불필요하면서도 나 자신의 생존에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팠을 때 나는 싱크대 위에서 울었다. 그저 열과 인후통이었지만 내가 과장한다고 비난할 사람도, 국을 끓여달라고 부탁할 사람도, 자신의 위안보다 내 위안이 더 중요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약을 주문하고 토스트를 태우고 16시간 동안 잤다. 잠에서 깼을 때 열은 내렸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봤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지는 않았다. 그것이 나의 사적인 교육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이 아니라 비 오는 오후에만 우유를 넣은 홍차를 좋아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여전히 소주를 좋아하지만 한 잔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불 커버 씌우는 것을 싫어하고 구겨진 침구를 소유하는 것에서 어떤 도덕적 결함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꽃을 산다면 장미보다 튤립을 선호한다는 것을 배웠다. 튤립은 항상 마음을 바꾸는 중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세부 사항들은 작게 들린다. 그렇지 않았다. 몇 년 동안 내 취향은 지훈의 취향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만 존재했다. 그가 술을 싫어하면 나는 술을 끊었다. 그가 소음을 싫어하면 나는 외출을 멈췄다. 그가 놀이공원을 무시하면 나는 그 유치한 소망을 접어두고 자연스럽게 사라진 척했다. 그가 주얼리 디자인은 불안정하다고 말하면 나는 내 손을 사무직으로 돌리고 그것을 성숙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 나는 단편적으로 나 자신을 만났다. 어떤 단편들은 매력적이었다. 어떤 것들은 불편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었다. 지나쳐 감을 연 후 나의 첫 독립 고객은 22년 만에 최근 이혼한 한나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남색 코트를 입고 들어왔다. 그녀의 왼쪽 약지는 결혼 반지가 그녀 성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던 희미한 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낡은 반지로 목걸이를 만들고 싶어 했다. 슬픈 건 말고요. 그녀가 마치 슬픔이 부끄러움이라도 되는 듯 재빨리 말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가 비통해 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으면 좋겠는지 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작업대를 쳐다보았다. 품위 있게 살아남았다고요. 우리 둘 다 웃었다. 나는 금을 녹여 가늘고 불규칙한 선으로 뽑아내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작은 열린 원으로 만들었다. 아래쪽에는 비 온 뒤 맑은 아침의 색깔인 작은 파란색 사파이어 하나를 세팅했다. 한나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부서지지 않았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내가 왜 다시 주얼리를 선택했는지 이해했다.
보석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었다. 아름다움은 쉽다. 나는 금속이 변형이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지 않으면서 변형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불, 압력, 절단, 연마. 그 어떤 것도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지우지 않는다. 그것이 또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빚진 디자인이었다. 지훈의 마지막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나는 즉시 열지 않았다. 먼저 차를 끓였다. 고객 스케치를 마쳤다. 박 사장님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대나무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그러고 나서야 나는 책상에 앉아 읽었다. 그는 채원을 탓하는 것을 멈췄다고 썼다. 그는 그녀를 탓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고 썼다. 그는 장례식장 복도를 기억하며 어린 시절의 친절 하나가 내 인생의 족쇄가 되게 한 것을 미안해한다고 썼다. 그는 서울이 친절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끝에 그는 덧붙였다.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결코 과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작았을 뿐이에요. 나는 그때 울었다. 그를 다시 원해서가 아니었다. 어떤 문장들은 이야기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게 도착하지만 매듭을 풀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나는 그의 경멸을 판결처럼 짊어지고 다녔다. 그 구절을 읽는 것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않았지만 판결을 그것을 내린 사람에게 되돌려 주었다. 나 한저다 차른저다 팔찌와 한번 접어 오래된 지갑에서 결국 발견한 분홍색 팔찌와 함께 상자에 넣었다. 내가 그것을 챙겼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다. 팔찌는 서울에서 더 작아 보였고 덜 모욕적이고 더 터무니없어 보였다. 남겨진 사랑에서 남겨진 선물. 한동안 나는 그것을 버릴까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돌들을 사용했다. 나는 모든 분홍색 크리스탈을 제거하고 광을 내고 일련의 작은 실험적인 작품들로 세팅했다. 목걸이도 반지도 아닌 투명한 레진 안에 떠있는 작은 파편들. 나는 그 시리즈를 증거라고 불렀다. 그것은 결코 판매되지 않았다. 그것은 스튜디오 서랍에 남아 값싼 재물조차도 해체되어 증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태아가 한번 그것들을 보았다. 그가 물었다. 그에게서 온 거예요? 네. 계속 가지고 있고 싶어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질투도 내 삶에서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정화하라는 요구도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교훈이었다. 안전한 사랑은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 과거를 지울 필요가 없다. 몇 년 후 젊은 여성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내 작품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종종 다른 형태로 같은 질문을 했다. 떠날 때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결코 깔끔하게 대답하는 법을 몰랐다. 번개처럼 한순간에 아는 경우는 거의 없. 때로는 여행 가방이 움직이기 훨씬 전에 감정적으로 떠난다. 때로는 몸이 먼저 안다.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어깨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방식. 그가 화나서 나갈 때 위장이 더 이상 내려앉지 않는 방식. 그의 기분을 더 이상 비상사태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 닫는 소리에도 잠을 자는 방식.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머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무거워질 때 알게 된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때 알게 된다. 다른 곳에서 평화가 가능해 보이기 시작할 때 알게 된다. 그리고 안후에는 그를 영원히 미워할 필요가 없다. 매 순간 더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복수를 위해 인상적인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 그저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향해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천천히 온다. 그림 한 장, 임대한 방 하나,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만든 아침 식사 하나.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기 전에 누군가 화가 났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어느 겨울 아침. 가운데에 들린 함께 쓴 우산 하나. 하룻밤 사이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포기를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라는 이름이 붙은 반지 하나. 그것이 내가 내 작품에 담는 진실이다. 그것이 내가 계속 선택하는 진실이다. 그리고 매일 밤 스튜디오 문을 닫을 때마다 나는 어두운 유리 속 내 모습을 본다.
떠났던 소녀보다 나이가 들고 도착했던 여자보다 강해지고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변하고 여전히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 나는 한때 집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집이 더 이상 포기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자기 자신 안의 장소라는 것을 안다.